시장 컨센이 37% 정도였는데 회사가 이야기한 게 한 35% 정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실망스럽다라는 거였고, 마이크론이 낸드 쪽에서는 규모의 경쟁 효과가 없어요. 물량을 많이 만들어내고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야지 돈을 버는 건데 하이닉스가 너무 잘하고 있고, 삼성도 낸드 쪽은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 HBM에 대한 마진율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소캠, HBM, 커스텀 메모리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그레이스 CPU에 적용된 소캠을 메인으로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잠깐만,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존에 이제 GB2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GB라고 하면 그레이스라는 CPU를 쓰고, 그리고 이제 블랙웰이라는 GPU를 써서 서버를 만들어서, 보드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GB200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 CPU 주변에 메모리를 깔아놔야 되잖아요. 그 메모리를 그냥 기존에는 범용 메모리를 썼어요. LPDDR5X라는 걸 썼거든요. 블랙웰은 당연히 B200을 썼고,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성능이 50% 더 개선된 블랙웰 300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블랙웰 울트라라고 했던 그 버전이 나오는데, 그러면 CPU 성능이 더 좋아져야 돼요. 왜냐면 GPU 성능이 훨씬 50%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CPU 성능을 어떻게 좋아지게 하냐면 메모리를 더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LPDDR5X라는 거를 그레이스 CPU 주변에다 쓰다가 이제는 소캠이라는 새로운 프로토콜, 훨씬 더 밴드위스가 빠른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레이스 주변에다가 써서 CPU 성능을 끌어올리고, 블랙웰은 이제 B300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SK하이닉스가 원래는 메인으로 납품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네. HBM도 SK하이닉스가 잘하고, 그리고 커스텀 메모리 쪽은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잘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GTC 2025에서 마이크론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캠은 자기네들이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이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게 충격이 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약간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공식적으로 코멘트 나온 건 아니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소캠 쪽으로 그렇게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캠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지금은 HBM 쪽의 수요가 너무 좋아진 거죠. 요게 또 이제 약간 중국향 수요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향 엔비디아 칩은 H20이라는 칩 있잖아요. 그 H20이라는 칩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HBM3가 들어가요. 예전에 그 호퍼 칩에 들어가던 네. 그 HBM이죠. H라는 것도 호퍼니까. 근데 이번에 H22라고 하는 새로운 좀 약간 기존 모델보다 개선된 버전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건 중국향이에요, 또. 근데 거기에는 HBM3E HBM이 들어갑니다. 그걸 SK하이닉스한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올해 당초 생산하기로 했던 HBM 생산량이 한 90억 기가바이트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 물량이, 중국향 물량이 더해지면서 한 지금 100억 기가바이트 정도까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 생각한 것보다 10% 늘어나는 거죠. 그거 때문에 지금 소캠 쪽으로 리소스를 투입할 여력이 없고, 그리고 소캠이 이번에 1세대 버전 같은 경우는 와이어 본딩 같은 이런 약간 레거시 공정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 다음 버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TSV 같은 기술을 써서 좀 더 진화된, 좀 더 공정 난이도가 올라간 그런 커스텀 메모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캠2라든지 뭐 소캠3 같은 경우 거기서부터 약간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소캠과 HBM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HBM하고 소캠은 어떤 관계라고 봐야 돼요? 이게 뭐 대체제예요? 아니면 보완제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보완제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소캠은 CPU 메모리로 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CPU 메모리로 주로 기능을 하고 있고, 지금 GPU 메모리는 다 HBM이잖아요. 약간 소캠이 점점 더 마일드 HBM 수준, 그러니까 HBM 정도는 아닌데 이제 D램을 쌓아서, 수직으로 쌓아서 이제 연결하는 그런 구조로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소캠 1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와이어 본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와이어 본딩이기 때문에 칩-투-칩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근데 저 HBM 같은 경우는 D램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TSV로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다가 구리를 채워서 칩하고 칩끼리 다이렉트로 통신하잖아요. 그 PCB를 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소캠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들이 SK하이닉스는 VFO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네. 버티컬 팬 아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은 이거를 VCS라고 합니다. 삼성은 TSV를 쓰고
하이닉스는 지금 뭐 TSV를 안 쓰고 뭐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이제 거기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메모리 밴드위스 그러니까 대역폭을 넓히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가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바빠가지고 소캠까지 뭐 내가 언제 이러다가 네. 혹시 소캠 시장이 나중에 엄청 커질 때 그 수혜를 못 보면 어떠나 이런 걱정도 좀 드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하이닉스가 잘 하겠죠. 그러면은 차세대 베라 CPU하고 루빈 GPU에서 마이크론의 입지가 이제 계속 커진다라고 봐야 되나요? 마이크론의 상황을 좀 업데이트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기존에는 그레이스 블랙웰이잖아요. 네. GB라는 시리즈잖아요. 네. 근데 베라 루빈은 기존의 그레이스보다 다음 세대 버전인 CPU가 베라라는 CPU거든요. 그러니까 베라 CPU에다가 이제 GPU는 블랙웰보다 다음 세대 버전인 루빈이라는 GPU거든요. 둘 다 업그레이드해서 만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베라 루빈이라고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베라 CPU가 그레이스 CPU보다 훨씬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소캠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겠죠. 계속해서 마이크론이 CPU 쪽에 커스텀 메모리 쪽을 주도해 나간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상황이 안 좋은 건데. 근데 루빈에 어떤 들어가는 HBM4, 루빈에 들어가는 HBM4는 제가 보기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HBM4가 루빈에 들어가는 것은 그 GPU 쪽은 그러면 하이닉스 강세. 네, 계속. 뭐 CPU 쪽은 뭐 마이크론이 조금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여기에 되네요.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네. 근데 마이크론의 주가는 네. 지난번에 실적 발표 이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 뭐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가이던스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시장 컨센이 37% 정도였는데 회사가 이야기한 게 한 35% 정도였거든요. 요게 이제 실망스럽다라는 거였고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낸드 플래시는 디램하고 달리 디램은 지금 딱 3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밖에 없는데 지금은 CXMT도 있긴 하지만 사실 하이엔드 쪽은 못하니까. 근데 낸드 플래시는 사실 약간 난립해 있어요. 회사들이. 좀비 여전히 회사들. 아직. 뭐 일본은 키옥시아도 있고 뭐 웨스턴 디지털도 있고 그러다 보니 마이크론이 낸드 쪽에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없어요. 물량을 많이 만들어내고 막 엄청나게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야지 막 돈을 버는 건데 그쪽은 사실 하이닉스가 너무 잘하고 있고요. 삼성도 그쪽은 사실 낸드 쪽은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저는 근본적으로 HBM에 대한 마진율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다 계산을 할 때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뭐 HBM 쪽으로 매출을 20조 하면 10조는 이익이라고 기본 잡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이닉스니까 그런 거고 후발주자로 들어온 회사가 50% 마진을 누릴 수 있냐? 누릴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수율이 막 90% 나오면 됩니다.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율이 70%의 수율 가지고 마진율이 50%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지금 보니까 작년이 전체 HBM에서 마켓시어 7% 했고 올해 20% 한다는 게 목표예요. 매출은 할 수도 있겠다. 시장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안 하는데 그 정도 매출을 했을 때 이게 올해 HBM 시장이 한 마이크론이 생각하는 게 한 350억 달러거든요. 그럼 350억 달러에서 20%를 하면 70억 달러잖아요. 그럼 70억 달러 매출을 만약에 한다 치자. 그러면 35억 달러를 이익을 내? 라는 거에 대해서 확답을 못 준 거죠. 하이닉스는 저희 35억 달러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마이크론은 근데 이제 35억 달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래도 이런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가 HBM에서 굉장히 강한 해자를 가지고 이익을 계속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계속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은 일단 이제 실적을 통해서 이게 그 정도는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의미를 전달했다라고 본다면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그러면은 HBM4 다음 버전에서는 계속해서 경쟁 우위를 이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HBM4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HBM4E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가 그렇게 경쟁력이 갑자기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HBM5부터는 뭐 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공정이 많이 바뀌고 DRAM 자체도 많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약간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하이닉스가 일단은 HBM 쪽에서는 앞서 있고 HBM 시장이 꼬꾸라지지 않으면 하이닉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주가에서 사실 여기서 또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좀 업사이드 기대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소캠2 같은 네. 뭐 그런 쪽에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HBM4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업황이라는 거는 결국 저희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상황을 기억해 보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맛집이라서 지금 뭐 2시간 기다려 3시간 기다려 그런 집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거잖아요. 일단 그 음식 메뉴가 데이터 트레이닝 쪽은 약간 그런 트레이닝 것 같습니다. 쪽은 네, 그렇죠. 데이터 트레이닝 쪽은 2시간씩 줄 서가지고 막 가져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 메뉴가 들어왔죠. 추론. 추론이라는 거는 옆집에 생긴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그쵸. 맛집에서 AC 가지고 막 그 추론 쪽을 다 이제 가져갈 줄 알았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추론이라는 메뉴를 추가를 했는데 그쪽의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히려. 네네, 오히려. 네. 그 최근에 보면 브로드컴의 주가가 네. 말씀하셨던 에이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에 부각되면서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에이지 반도체의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 엔비디아가 더 잘하니까 졸로 가자 이런 분위기인 건지. 근데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전자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아하. ASIC은 사실 굉장히 성장이 빠릅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똑같은 이제 고민이죠. 이제 ASIC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우리가 이제 GPU에서 생각하던 매출 총이익률, 마진율을 막 70% 중반 뭐 이런 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봤더니 ASIC이 GPU보다는 이 해자가 약하더라. 왜냐하면 이제 브로드컴이 그동안은 계속해서 빅테크들의 ASIC을 막 아마존 빼고는 거의 다 독식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구글이라는 그 단골 고객이 TPU의 일부 설계를 미디어텍한테 맡기더라는 거죠. 이게 브로드컴의 해자가 엔비디아 수준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약간 디레이팅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엔비디아처럼 그 권고한 성을 쌓고 야 우리만 할 거야. 우리만 네. 할 수 있어.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마진을 그렇게까지 높게 주지 못할 거고 어떻게 보면 눈높이의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하긴 할 텐데 눈높이 조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시장에서는 뭐 제2의 엔비디아 막 이런 걸 자꾸 환호했었잖아요. 그쵸. 브로드컴에 대해서. 아 그래 저기 엔비디아가 GPU에서 저렇게 이익을 낸 것처럼 ASIC 쪽도 막 시장이 커지면 브로드컴이 거기서 엔비디아 수준의 어떤 경쟁 우위를 보일 거야 라고 했던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 정도는 네. 아니다. 네. 하이닉스에도 관심을 이제 가져보면 중요한 고객사 중에 하나가 이제 브로드컴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좀 반영을 해야 되나요? 하이닉스 입장은 여전히 그 포지션이 견고한가 어떤가요? 아, 거기서 약간 좀 미묘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한테 기대한 거는 그래 엔비디아 같은 새로운 고객이 하나 더 들어오면 아, HBM도 굉장히 고마진을 팔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브로드컴이라는 이제 식당에서 그렇게 비싸게 못 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HBM을 지금 엔비디아 식당에 파는 것처럼 그렇게 고마진으로 팔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약간은 조금 기대감을 조금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HBM 시장의 상황은 어때요?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수요가 계속 많은 상황인 건지 아니면 공급도 이제 많이 따라온 상황인지 이제 업체들의 수율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긴 할 텐데 뭐 어떤 분위기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이제 HBM 수요를 보려면 TSMC의 코어스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2.5D 패키징 그쪽을 수요를 보면 되는데 그쪽이 이제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올해도 이제 뭐 연말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한 2배는 될 것 같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월 45,000장 정도 됐다가 올해는 연말에 한 월 9만 장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게 이제 중간에 변수가 생겼죠. GB200이라는 모델이 한 석 달 정도 못 팔았어요. 발열이라든지 버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덜컹거린 거죠. 그 때문에 이제 HBM 주가가 좀 가치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반기 갈수록 엔비디아가 이걸 얼마나 밀어내기 해서 올해 예상 그 실적을 맞출 거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BM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네.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어떤 상황이에요? 주가는 일단은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잘해서 그런 건지 뭐 이제 옆에서 이제 뭐 못해서 그런 건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새삼 잘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시장이 좋아진 거고요. 네네. 삼성전자가 노출도가 제일 높은 게 이제 레거시 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레거시 쪽이 빨리 좋아질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 삼성전자가 예상했던 EPS가 빠르게 이제 상향 조정되기 시작한 거고요. 워낙 또 덩어리가 큰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장 주식 EPS가 또 추가 상향 조정되는 맞아요. 네, 영향이 생겼죠. 삼성전자 영향이 네, 컸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금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삼성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혁신들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전영현 부회장 온 이후로 지금 하는 액션들이 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나름의 이제 혁신을 하고 있고, 오너 이재용 회장의 말이 이제 독해지고 있죠. 사직생 각오로 하라.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약간 이번 삼성이 중간 인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중간 인사. 네, 중간 인사를 어쨌든 작년에 뭐 전영현 부회장도 중간 인사죠. 네, 갑자기 뭐 5월에 바꿨으니까. 근데 올해는 중간 인사가 좀 큰 폭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DX 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님이 이제 그 불의의 사고로 작고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자리도 채워야 되고 중간 인사를 통해서 약간 삼성의 리더십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든지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잘 이게 이겨나갔으면 좋겠는데, HBM3E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마이크론하고의 경쟁 구도, 요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HBM3E에서는 마이크론한테 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론이 먼저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8단을 이미 납품을 했고 이제 12단도 조만간 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마이크론보다 진입이 늦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이제 뒤집으려면 결국 이제 D램 자체에서 나오는 이제 설계 불량, 네. 설계를 지금 아예 갈아엎고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D램 자체의 설계 불량 이슈는 네. 원래 이제 삼성전자에서 와 이런 일이 막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 부분은 좀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언제쯤 우리가 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바꾸면 다시 바꾸니까. 네, 그러면 공정도 거기에 맞게 그렇죠. 아예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뭐 설계도 도면만 바꾸면 되면 이게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설계 도면을 바꾸면 이제 공정도 거기에 맞게 또 최적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최소 시간이 이제 6개월. 근데 6개월도 사실은 거의 뭐 천원에 가까운 거고요. 미니멈 6개월이 걸린다고 봐야 되니까 적어도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하반기 정도는 돼야 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